그래서 실제 그 1인 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경제에서 중요한 개념인 그 기회비용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자원 배분 여러 용도로 내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그 자원 배분 문제 그리고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간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이런 경제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혼자 이 1인 경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가 존재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제학이 그런 1인 경제 이 개념을 전혀 다른 것 수정하지 않고 사회로 확대한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면에 관해서는 이 경제학이 지도력을 해명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문제도 실제로는 이제 1인 경제하에서도 그런 그 성립될 수 있는 경제 개념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는 아마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1인 경제가 아닌 이제 사회가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1인 경제하에서는 뭐 자유라든지 이런 뭐 재산권이라든지 뭐 행동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상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회가 등장하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뭐 자유라든지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그 이 사회에서는 이게 적어도 2인 이상의 개인이 모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그 자원을 사람들은 자기의 노고하고 자기의 어떤 재능을 이용해서 이 자기의 그 개인적인 어떤 삶을 추구할 텐데 그때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이용하게 되겠죠. 이때 그 자원에 대한 자원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누가 그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자원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가 자원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소유 문제라든지 어떤 재산권의 문제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와 같은 행위 규범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 간의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이런 사회적 관계의 하나가 곧 이 재산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산권과 행위 규범 그래서 누구에게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행위 규범으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면 어떤 경우에는 재산권의 범위 자체가 재산권의 이 한계 자체가 재산권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하는 막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자원에 대한 권리, 재산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권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행위 규범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이 행위 규범으로 어떤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재산권의 그 대상으로 보통 이제 이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프로퍼티라고 그러는데 이 영미법에서는 흔히 이제 프로퍼티 그러면 이제 레알 프로퍼티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 혹은 뭐 퍼스널 프로퍼티에서 보통 이 동산을 보통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그것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보통 프로퍼티를 정의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프로퍼티 그러면 특히 헌법에서 주어져 있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흔히 뭐 물권, 채권, 연금 청구권조차도 재산권이라고 이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영미법하고 우리나라 법학자들이 보는 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좀 더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의 경우에는 이제 물권, 채권 그리고 뭐 무채 재산권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영미법에서는 이제 그런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물권을 기본적으로 영미법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보고 있고 재산권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채권도 재산권으로 보지만 영미법에서는 이제 채권을 대부분 이제 계약 문제, 계약법 문제로 이게 채권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하고 좀 영미법 법 체계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property rights에서 복수를 많이 쓰죠. 복수로 많이 쓰는 것은 어떠한 자원이든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원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뭐 그런 권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중요한 보통 이 property rights의 right죠, right.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제21절, 23조죠. 23절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 그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재산권에 국가가 어떻게 재산권을 이게 제한하는가라고 국가 권력화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재산권은 보장하는데 내용과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흔히 보통 우리가 사회적 제약을 부과한다. 재산은 누구든지 배타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처분하고 수익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이라든지 처분 수익에 관해서 내용과 한계, 어디까지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사회적 제약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그런 사회적 제약은 물론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게 어디까지 사회적 제약을 부과할 것이냐, 그걸 누가 정할 것이냐, 사회적 제약을 부과하는 누가 정할 것이냐, 또 어디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해할 경우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권의 내용은 그렇고요. 이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국가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거고 그 범위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행사의 결과 제3자에게 피해가 준다 하더라도 배상을 치지 않는다는 거고 이 사회적 제약이 부과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재산권이 필요한 이유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유의식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자신의 재능, 신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보통 사용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재능과 신체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장 적절한 그런 방법 혹은 그런 행동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재능과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제약한다라든지 제한하게 되면 사실상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대단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 부정되고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자체가 부정이 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좀 심해지면 그것은 노예의 삶, 실제 그 사람 신체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어느 한계에 지어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노예 삶과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해 준다는 기초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 협동을 이끄는 이제 등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원이 있다. 그 자원이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다 한다 그러면 알 수 없다 한다 그러면 이제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일 거고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또 자기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자기 것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언제든지 그걸 자기가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방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다른 사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동이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칠 수가 있고 또 누구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협동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으로 이룰 수 없겠죠. 약탈이라든지 물리적 폭력 이런 것만 존재할 텐데 재산권이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국가가 보호해 주는 거고 그걸 누군가 침해할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또 소유물이라든지 다른 사람 노고를 이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한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의 노고가 필요하다라든지 그 사람 소유물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나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서로 두 사람의 이익이 동시에 커져야만이 이 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런 자발적 거래,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이 존재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적어도 그런 동의를 해야만이 그 거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그 사용하는 상대방 노고를 내가 뭐 1시간 동안 이용해야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노고에 대해서 적어도 그 사람이 제안하는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그 노고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치겠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 자산권이 있어야만이 이 자원에 대해서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겠구나라고 하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상대방 가치를 고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흔히 이제 투자와 저축을 보호한다고 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강아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아지라든지 뭐 이렇게 반려동물을 많이 기르는데요. 특히 동물들 세계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없죠. 재산권이 없다 보니까 동물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을 게 풍부할 때는 자기가 선택이 있죠. 우리가 현재와 미래 가는 선택.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사냥한 것을 다 먹어치울 것이냐. 그러면 미래 혹시 사냥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미래에 사냥을 하지 못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먹이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실제 많은 사냥을 해서 먹을 게 풍부할 때는 일부를 남겨가지고 혹시 자기가 나중에 사냥을 못하고 먹을 게 없는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그것은 다 어느 누구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생존의 확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 이제 동물 세계에 있어서는 그 저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뭐 내일 혹은 미래로 남겨놓으면 당연히 미래 혹시 사냥을 못했을 때 먹을 걸 남겨놨기 때문에 자기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그게 내 것이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동물들을 보면 저장하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개체, 다른 동물들한테 뺏기지 않고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통 이제 사냥에서 얻는 먹이를 많이 저장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집에서 기르시다 보면 강아지들 한가다 벽을 뭐 긁는다라든지 마당에서 기르면 땅을 파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늑대류, 강아지를 비롯한 늑대류들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먹을 걸 많이 사냥을 했을 때 그 사냥에서 사냥으로 획득한 이 먹이의 일부를 땅을 파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 늑대류들은 후각이 발달해서 그걸 나중에 한 달이 지나서도 그걸 찾아낼 수가 있지만 다른 동물들은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늑대류 조상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생존을 높이는 그런 저장 방법을 이 DNA에 이제 그런 각인 발전돼 있고 그런 DNA가 이제 후세대에 전달되어서 현재 강아지들은 뭐 특히 애완견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그런 유전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재산권이 있다 한다 그러면 정말 그런 복잡한
그런 저장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그 동물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권이 있어야만이 오늘 먹을 걸 풍부할 때 그 일부를 저장해서 내일 쓸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먹을 것의 일부를 도구를 만들어서 도구를 만드는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든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그 특히 시간이 걸리는 생산 활동 실제 이제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예를 들어서 생산물이 얻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 같은 경우겠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그걸 작물을 돌봐야겠죠. 작물을 돌보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한 재산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자기가 노고를 들여서 자기 노고를 들여서 씨를 뿌리고 그걸 이렇게 정말 이 여러 노고를 들여서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빚을 맺다라든지 해서 많이 돌봐가지고 얻게 됐는데 얻는 순간 재산권이 없다 한다 그러면 실제 자기가 굳이 그 노고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프로덕티브한 게 실제로는 벽시 하나가 이 뿌려지면 되게 80알, 100알 정도. 그러니까 실제 그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뭐 80배 내지 100배 정도의 그 생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엄청난 그 생산적인 그런 활동이죠. 그렇지만 그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씨를 뿌리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농업이라든지 목축과 같이 이 말해서 투자하고 이 목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길러서 새끼를 낳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마리가 뭐 10마리, 20마리 뭐 돼지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월에 뭐 몇 마리씩 10마리 가까이씩 뭐 늘어난다라든지 해서 굉장히 프로덕티브하지만 그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축을 정말 그 새끼를 낳게 만드는 그 과정까지 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그 재산권의 출현과 거의 동시에 이게 농업과 목축이 시작되는 것은 역사의 사실로서 확인되죠. 그래서 흔히 재산권, 농업과 목축과 같은 그런 어떤 투자가 필요한 그런 어떤 생산 활동 그리고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시대에 이게 진행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 그 농업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서 왜 중앙집권적 권력이 등장이 됐을까라고 하는데 실제 이 작물을 보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쌀 같은 게 수도작 있죠, 수도작. 그 수도작의 특징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조선 초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이 이항법이죠. 이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에도 알려져 있고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항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모판에다가 벽실 뿌려서 그 뭐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밭에다 논에다가 다시 이제 이항을 해서 기르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이항법이 실제로는 그 벼의 생산성을 많이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조선 중기에는 이항법이 본격적으로 보급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조선 초기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항법은 여러분들도 이제 4월, 5월 달에 이제 집에 여러 가지 뭐 꽃을 옮겨 심는다는 식물을 알겠지만 식물을 옮겨 심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파종 벼를 옮겨 심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특히 옮겨 심은 모에 적절하게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처음부터 파종을 해서 우리가 그냥 뿌리는 거죠. 이항이 아니고 그냥 벽실을 뿌려서 그게 자라는 것은 웬만큼 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번 이게 물을 이항한 모판에서 길러가지고 이항한 모의 경우에는 이항한 그 시기 모내기한 그 시절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다 말라 죽어버리죠. 이런 농사 다 망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실제 동양사회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 그 사회에서는 주로
수도작,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길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농업 생산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고, 따라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중앙정부가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런 물 관리와 관련해서 대규모의 어떤 그 인력 동원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일찍이부터 뭐 서양에 비해서 훨씬 빠른 시기에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권력이 등장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동양 사회에서 경우에 보면 농사와 관련되어서 토지에 대한 재산권, 수확물에 대한 재산권, 또 그 필요한 물에 대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아주 복잡하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이 물과 관련되어서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도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농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물과 관련된 그런 분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흔히 물꼬를 튼다라는 방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물 때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위에 논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받아놓고 논에가 물을 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힘들어서 그냥 자기 논이 말라 죽어가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상대방 윗논에 있는 물건을 터버린다 그러죠. 그리고 윗논에 있는 물이 아래 내려오는데 이제 그걸 두고 서로 싸우고, 왜 그게 네 물이냐 내 물이냐, 흘러가는 물인데 왜 너는 그걸 가다놨느냐. 그래서 그런 관습적으로 그런 물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이게 변경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50년대까지 있었던 그런 물에 대한 중요한 그 어떤 관습법 중에 하나였죠. 하여간 그런 이 농업에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목축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양한 그런 권리가 발전하게 된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그런 사회적 덕목, 자신의 노고에 대한 대가, 우리가 흔히 자산권이라고 하는 게 자발적 협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는데, 자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뭐 타인과 협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가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자발적 협동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 이 스스로 이제 길러진다는 거죠. 신용이라든지 뭐 평판이라든지 언행, 뭐 정직성, A범절, 사기품, 이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 재산권이 가져왔던 자발적 거래가 초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는 그냥 재산권이 있다라고 하자, 이 물건 누구에 있다라고 하자, 그게 물건이 얼마큼 중요한가, 그게 어떻게 자유 기초가 되는가, 또 그게 어떻게 이 자발적 행동을 초래하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덕성을 이렇게 기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침해됐을 때 원상회복, 원래의 주인에게 그걸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실상 유명불실하다는 겁니다.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재산권은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재산권 보호가 미약한, 특히 남미우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그런 아예 자기 재산을 알려주는, 내가 무엇이 있다, 저 재산이 누구 것이다 알려지면 뭐 국가가 뭐 엄청나게 세금을 가져간다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서 뭐 그런 이 폭력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뭐 그 재산을 뭐 뺏어간다, 강탈한다라든지 라고 할 경우에 아예 재산을 은닉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많고요. 특히나 이제 국가 권력이 그 과대한 징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자기의 재산을 숨기고 다른 데로 옮기고 뭐 해외로 뭐 돌린다라든지라고 하는 게 흔히 나타나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인 기능, 또 물리력의 행사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 그 자체가 존재하려 한다 그러면 그것이 침해받았을 때 원상회복할 수 있는 강제력, 그런 어떤 그 물리력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의 강제력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물리력의 행사 자체를 사회적인 제약, 즉 우리가 한 개인과 개인이 모여 사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 그 개인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으려 한다면 강제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강제력의 행사가 개인에게 작용하는 것, 물리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다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강제력을 사회적 제약으로 사회를 개인이 구성해서 서로들 이 자발적 거래라든지 협력을 통해서 협동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서는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여되는 이제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게 특히 그 사회를 외부 침략으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체를 보호하고 또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폭력이라든지 또 재산권의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뭐 군대의 뭐 유지라든지 또 적절한 예를 들어서 그런 이 군사 시설을 만들기 위한 아니면 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데 사람이 동원하는 그런 어떤 부역이라든지 군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용하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재산권에 대한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또 국가 내의 어떤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징세, 또 재산권에 대한 일부 제한이겠죠. 그런 부분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 제약 수준, 이게 이제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과 개인이 싸우는 부분들이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국가 도대체 개인의 그 재산,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력 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역사 과정에서 이제 끊임없이 투쟁의 결과, 수준이 정해지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국가 권력의 자의적 처분에 놓여 있는 건데, 실제 중요한 것은 어떤 황금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거고, 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적어도 내가 이런 수준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한다면 너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게 어느 누구도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기준,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제약. 이게 이제 물론 디테일하게 가면 뭐 사회 발전이라든지 역사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룰은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가 그 개인의 신체와 그런 그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강제력, 물리력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국가 권력의 자의성,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전제, 또 재산, 생명의 약탈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을 이용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1200개 부족 국가에서 이미 이제 뭐 진시황 통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전쟁을 겪었고, 진시황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전쟁을 겪는. 그래서 실제 국가 권력이 등장한 다음에 남긴 영원한 축제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의 그런 자의성,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신체적 자유, 혹은 재산권, 신체와 생명,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류 역사는 그런 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투쟁의 역사다. 라고 좀 제가 좀 너무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권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권력 집행자의 그런 자의적인 그런 권력 행사로부터 사회적 제한을 벗어난 강제력의 행사를 항상 이제 국가 위협에 빠뜨리죠. 그러니까 실제 과도한 어떤 징세, 다음에 과도한 어떤 징병, 뭐 이런 게 실제 국가를 좀 유약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외부의 침략으로 국가가 망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의 그런 강제 행사를 제한이라고 하는 뭐 큰 흐름 자체가 유럽에서는 이제 적어도 기독교 어떤 종교 사상,
뭐 꼭 기독교만이 아니겠죠. 뭔가 좀 종교적인, 저도 이게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보다 더 위인 어떤 그 권력자가 있다는 거죠.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신의 법. 그래서 그런 종교를 통해서 정말 그 권력자의 자의적인 강제력 행사가 제한이라고 했든지, 중국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군주, 현명한 군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국가의 권력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국가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를 바로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 권력자에게 뭐 소홀히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보다는 멀리 장기적으로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편안해야 이 사람들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군사력이 강해지고, 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 더 많이 몰려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훨씬 더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권력자들에게 하는 그런 이 강제력 행사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교 경우에는 그런 정말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고, 백성들도 신의 백성이다. 당신의 백성만이 아니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뭐 생명이라든지 재산 함부로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러한 신의 가르침을 따라야만이 군주 당신도 사후에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종교적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양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강해져야 권력자가 당신이 뭐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당신 아들에게도 그 자손들에게도 정말 튼튼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국가 권력을 견지하는 어떤 사상 혹은 종교 이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든지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 권력자들의 어떤 이 마음, 권력자의 어떤 그 태도 스스로 그걸 이렇게 깨우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국가 권력 견제하기 위한 투쟁, 이제 법칙. 그래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그걸 통해서 개인의 자유 혹은 생명 그리고 재산권이 이게 침해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견제하자고 하는 게, 재산권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이죠. 기본적으로 국가는 이 재산에 대한 어떤 징세를 통해서 이 재산권을 위협해 왔으니까 그런 과세권을 제한한다라든지,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는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를 통해서만 개인의 어떤 그 생명 혹은 신체를 국가의 강제력이 행사될 수 있는, 뭐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1215년에 이제 마그나카타가 일어나서 그 마그나카타의 존왕이 이제 그 결국 서명을 하죠. 근데 거기에 내용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과세는 자문을 거쳐야 된다. 과세에 대한 동의 내지는 이제 그 39조에 보면 이제 자유민은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 그러니까 적절한 적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추방, 감금 이런 그런 게 이제 1215년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때 그 권리장전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존 왕은 자기의 숙적이었던 프랑스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에게 마그나 카타에 서명하게 했던 귀족들을 다시 무력으로 처벌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의 권리장전은 몇 년 후에는 거의 종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데요. 그게 이제 약 450년간 그 갈등이 지속되죠. 그래서 뭐 그 후에 많은 제임스 1세라든지 찰스 1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끊임없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과세권에 대한 자의적 행사, 또 뭐 이렇게 신체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제 프랑스 혁명 때 그 왕이 죽은 것을 기억을 하지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가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찰스 1세가 그 공개적인 그 광장에서 이렇게 처형당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영국도
왕이 결국 그 참 죽는 그런 게 나오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왕정이 벽비되고, 그다음에 다시 뭐 그 이 자의적인 그런 행사, 그래서 결국 1688년에 가서야 드디어 이제 그 확립되는, 그 왕이라 하더라도, 권력자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어떤 과세라든지 신체 혹은 생명에 대한 이그 침해를 행사할 수 없게끔 만든 게 그약 450년 정도. 그러니까 영국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실제 그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엄청난 그런 내란을 거치고, 또 정말 왕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는 그런 약 400 몇 년간의 그런 갈등을 거친 다음에 거의 겨우 제도로서 확립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대 사회에 들어서서 그런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런 헌법으로 아예 국가 강제를 견제하려고 하는, 헌법이 종교와 사상을 대체해서 국가 권력 행사를 분산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징세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 그리고 어떤 듀 프로세스라고 하는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한 개인의 생명과 그 신체에 대한 제한을, 이제 그게 의대 사회에서 출발이죠. 근데 그 여러분들이 미국 헌법을 보면 거기 나와 있던 대로 그 1789년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해가지고, 그 미국 헌법의 경우에는 거기 이제 과세권 조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의회만이 이제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과세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커먼 디펜스라고 하는 게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 하고, 제너럴 웰페어,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체 누구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웰페어를 위해서 이 조세를 부과한다.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런 어떤 방위, 외부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어떤 복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하여간 이때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 같은 시설이라든지 아마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그래서 그 거기 나와 있지만 그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듀 프로세스라고 했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걸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 사적 재산에 대해서는 이때 프로퍼티라는 대부분 이제 그런 공사 부동산을 이야기하죠. 사적 재산은 이 정당한 뭐 보상 없이는 공공의 목적 위해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헌법이죠. 그래서 결국 그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로부터 어떤 자의적인 어떤 과세권, 그리고 신체와 그 생명에 대한 어떤 제한.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헌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국가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국가 권력을 제한해서 개인의 어떤 권력에 보호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권리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기본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프랑스 인권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인권선언도 그런 뭐 인간의 천부 인권으로서 보통 리버티, 그러니까 모든 그 나와 있듯이 모든 뭐 그런 그 정치 조직, 정치 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게 자유와 프로퍼티, 세이프티, 그리고 이제 악재에 대한 어떤 저항, 이걸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 신성한데, 이 퍼블릭 니세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어떤 필요성, 공공의 필요성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고, 법률로 이게 공공의 어떤 필요성을 법률로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고, 또 이게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그리고 사전적인 이 보상을 한 다음에야 그런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 헌법이라든지 그런 이 프랑스도 마찬가지, 인권선언도, 영국에서의 그런 그
오렌지 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그 국가 권력이 확대되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선거권 확대죠.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처음에는 재산을 내는 사람, 재산을 내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게 모든 남성 그리고 이제 20세기 들어서 여성까지 확대되어 가죠. 그래서 그 재산을 그 처음에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이 과세를 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그게 이제 그 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 웰페어 아니면 뭐 대중의 공공이 꼭 필요해서 뭐 국가가 어떤 일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걸 거둬야 할 것이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경우에는 상사자들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세금을 내지 않고 그 혜택을 보는 다수 사람이 물어보면 당연히 자기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 본다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당연히 찬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런 재산권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재산권을 납부하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에게 예, 이 의회가 관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회의 이 대표를 뽑는 그런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했는데 일단 한편 그런 사람의 투표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꾸 확대되어 간다는 거죠. 확대되어 가서 이제 결국은 이 실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도 투표권 행사하게 되는 뭐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회주의의 위협,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위협과 대중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어 가죠. 19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정당하는 경쟁,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기본권, 주거, 건강, 의료, 또 각종 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정부의 과세에 대한 권한, 과세에 대한 권한이 저를 커져가죠. 그래서 실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이나 독일 그리고 뭐 그 후에 독립한 국가들을 보면 뭐 브라질, 인도,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했던 혹은 이제 패전했던 그런 나라들의 이 새로 만드는 헌법들을 보면 그 헌법들에는 다들 이제 사회적 기본권을 다 거기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헌법이 마련됐던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빠져 있죠. 그런 사회적 기본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 도덕, 사상들에 의한 사상 등에 의한 권력의 견제가 법치로 대치되었지만 다수가 지지하면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재산의 약탈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재산권 보호를 규제하지만 재산권을 할 수 있는 걸 제한하면 뭐 재산권 그 자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제한들 또 뿐만 아니라 징세권 예를 들면 사실상 자유가 제한되고 때에 따라서는 재산권이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당연히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헌법을 보시면 거기 나와 있듯이 그 이코노믹 라이트 해가지고요. 정의의 프린시플 그러니까 모든 경제 생활의 조직들은 그러니까 정의 원칙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디센트한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제한 내에서에 대해서만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그러니까 그 제한하는 이게 이제 그런 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었죠. 재산권의 내추럴, 성격 혹은 범위, 한계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재산권의 일부가 개인 사적 재산권을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독일 헌법이었고요. 일본 헌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이제 근로 기준은 법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노동 상권도 보장되어 있고 나와 있지만 동일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은
어, 법에 의해서 퍼블릭 웰페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재산권의 어떤 범위, 행사할 수 있는 제한, 한계를 법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법이 어떻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헌법도 뭐 이게 말이 많고 많은 대한민국 경제 관련 조항, 항의 제119조 제2항에 보면 국가는 뭐 할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상. 여러 가지 뭐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의 지배, 경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 관련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좀 굳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헌법으로 이 재산권, 징수에 관한 권리, 권한 이게 이제 확대되어 가다 보니까 실제 거대 국가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무제한적인 국가의 경제 개입이 이제 가능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 권력은 소수 지배자, 그러니까 헌법이 18세기 헌법이 일반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국가 권력의 소수 지배자가 다수의 시민을 약탈하는, 다수의 어떤 개인을 약탈하는 시대에서 이제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시대로 이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빅브러더를 누가 견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약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한된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모든 그런 재산권 개인의 침체와 그런 이 생명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건데, 결국 국회에서 만든 법이 과연 다 법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이건 우리 이제 임금 교수님이 평소에 많이 말씀하셨던 그런 룰 바이 더 로냐, 룰 오브 로냐, 그러니까 법치냐 아니면 재정법, 국회에서 똑똑 만드는 법에 의한 법이냐, 제대로 된 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무엇이 제대로 된 법이냐라고 하는 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게 실제 마치 이제 국회에서 만든 법이 다 법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죠. 그래서 실제 지금 헌법의 역사를 보면 이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서부터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집단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이 누구를 보호해주는, 또 누구를 예를 들어서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헌법이 많이 조항들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누구나 따라야 하는 도덕 규범. 법은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정치적 이해의 산물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회적 협동을 가능하게 하도록 작동했던 그런 법들이 이제는 집단 간의 투쟁을 지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 간의 권력과 관련되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얻고자 하는 그런 투쟁의 산물, 투쟁의 어떤 산물이 이게 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정당성, 또 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수의 지지, 다수가 지지하면 그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가 잘못했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크게 잡아쓰는 게 그런 것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그게 뭐가 잘못했느냐? 사람들이 그것은 좀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일부 정치인들이라는 하는 사람들은 그게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냐? 법에서 내가 어긴 게 뭐가 잘못했느냐? 라고 하는 게 이게 흔히 말해서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법으로 여기니까 좀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 국가 관련 권리 침해로 올렸던 것은, 제가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식인 호랑이, 즉 동물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인간을 해치는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1위가 침파와 호랑이랍니다. 이게 이제 19세기 때 인도에서 그 영국이 철도를 건설할 때 인도 노동자를 많이 이용했는데 그 인도 노동자들을 해쳤던 철도를 건설했던 인도 노동자를 해쳤던 그런 호랑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430 몇 명. 근데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개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약탈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숫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말 국가 권력 동물은 아무리 무서운 동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세 자릿수는 넘지 않은데 국가 권력이 잘못 행사됨으로 해서 정말 그 전쟁 내지는 뭐 그 이 개인의 권력, 개인의 권리, 또 신체, 생명, 세상을 침해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마음을 먹으면 그 숫자는 뭐 보통 뭐 5자리가 넘어가는 몇만 명까지도 가는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국가 권력을 그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이 그런 식으로 확대됨으로 해서 그런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국가 권력의 강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정치 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되고 정치인의 사익 추구 또 유권자의 사익 추구가 담합을 하고 또 그렇게 돼서 이제 20년 간의 어떤 갈등이 증폭되고 강제를 획득을 위해서 이제 정치 투쟁이 되어가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클수록 잘못되었을 때 치명적 결과가 처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 후에 보이는 게 이제 알다시피 국가 권력이 그 확대되어가고 거대 국가가 되어갈수록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한 그 이익을 계분배 기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그래서 국가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배분받도록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집단들, 뭐 사회 집단들, 지역에서의 뭐 그런 부분들, 뭐 교육과 관련되어서 정부 책임져라, 뭐 공항 뭐 백지화해라, 뭐 결사 반대한다, 뭐 거기 보면 뭐 성평등 추진해라, 뭐 장애인 시설 왜 이렇게 보장 안 하냐라고 하는 하여간 좀 이게 그 헌법 자체가 이 개인의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 개인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특정한 집단 또 특정한 어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증세 혹은 뭐 이게 강화되어 가고 개인의 어떤 이 신체적인 혹은 뭐 자유를 제한하는 뭐 그런 게 강화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제 그런 이 어떤 지역 간, 뭐 집단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욱 이렇게 커져가고 정치적 갈등이 더 커져가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니스트서 만드는 재앙 시적라고 하는 게 그런 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이 노동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뭐 독점적 뭐 노동 공급 또 계약 해지 제한 계약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 제한.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가끔가다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뭐 식당을 하나 열었다 하자. 근데 식당을 열었는데 그 식당에 이 재료를 공급하는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자재를 식자재를 공급하는 어떤 업자가 와서 요즘 식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식자재 값 좀 올려주라. 야 10% 올려주라. 10% 올려주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10% 올려가지고 장사할 수도 없어요. 인건비도 올라 그래서 야, 못 오르겠다. 내가 좀 다른 데좀좀더 싼데 좀 알아보 할 테니까 10% 올려주면 난 당신한테 못 산다. 그랬더니 그 식자재 공급업자가 뭐라 하는 거 아니? 그래? 나 식자재 공급 안 할란다. 그러면 나 다른 사람 구해야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나한테만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식자재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서 식자재를 공급받으면 너는 왜 위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식자재를 10% 이상 공급받든지 아니면 그 사람 공급을 안 하겠다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야,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 나 혼자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데서 그러면 식사제를 네가 공부 안 하겠다 하면 다른 데서 식사제를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노동에 대한 그런 법을 보면 근로자하고 근로자들이 노동을 공부하지 않겠다 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부터 근로자를 공부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서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해고하겠다 하더라도 해고는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고 너로 인해 손해를 받아 손해배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그게 뭐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호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다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보호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이 노동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조직화되고 전투적인 그런 근로자들을 대부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하나의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 노동에 대한 과보가 좀 그런 일자를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좀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자유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인지, 가장 그 부분들 자유주의자로서의 가장 좀 나은 방법들이 결국은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과거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해서 국가 지배자들에게 당신 그렇게 자의적으로 백성들 삶이 힘들어지면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그러니 좀 당신들 좀 당신 자손들에게도 자기 자식들에게도 정말 나라를 제대로 물려주려면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나라가 부강하지 않다면 백성들 삶이 편해야 되고 백성들 삶이 편하려 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 그 과세 너무 과대한 이 조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백성들이 삶이 편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권력을 함부로 이게 남에게서는 안 된다. 행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그런 거라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일반 대중들에게 그런 정말 이 대중들에게 실제 그런 국가 권력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국가 권력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빼앗을 수 있다. 정말 이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걸 줄 수 있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기도 하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대중들에게 어떤 설득 혹은 전파하는 것만이 그냥 적절한 방법인지.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우리 광주에서도 여기저기 그런 우파적인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합방에 들어가면 이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대중에 대한 설득 아니면 뭔가 자유주의적인 원칙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말 어떤 과거 이 5년 동안의 그런 이 좌파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이제는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같이 저놈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다. 또 저놈들이 썼던 그런 악랄한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격앙된 감정을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실제 그런 우리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정말 좀 한가한 이야기인 것인지 우리가 좀 밖에만 조금만 나가면 지금 선거를 두고서 거의 정말 이게 길거리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길거리에서 거의 이제 정말 서로 치고받고 안 할 뿐이지 거의 뭐 이렇게 전쟁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상의 내전이죠. 라고 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동원되는 방법들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는 그런 좀 제재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참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참 고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그런 개인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지상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에서 정말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개인이 참 나름대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개인의 섬세한 그런 삶이 개선되어 가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냥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그런 이 개인들이 정말 그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와 지상권 보호를 통해서 다양하게 성장하고 또 자기 삶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사례를 찾아내서 좀 그걸 축적해 또 그런 것들을 좀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도 고민이 좀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딱 뭐 이렇게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